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책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인데, 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의 개요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개요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첫 장에서 배우는 사회복지정책의 개요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 또는 각 세부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기능과 효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사항을 압축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루는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에는 목표, 가치, 주체, 재원 등이 다루어지겠고,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소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거보장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우리가 실제와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할 때 느꼈던 어려운 점들이 난해하게 느껴졌던 점들이 영역을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많은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저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강의를 제공할 것이며 여러분 또한 영역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해 두시면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으로서 우리 교재 20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험에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첫째 시간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정책론이 상당히 이론적이고 사상 중심이다, 추상적이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총론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론은 이 머리 부분이라서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공통 요소들을 전부 모아다가 상당히 압축시켜 놓은 부분이 총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한다면 이건 더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특히 총론 부분의 강의는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수강하실 때 교재와 필기할 수 있는 준비만 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론은 제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또 성심을 다해서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론 부분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중이 높아진 만큼 강의도 더 신중하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방식은 철저하게 교재 중심입니다. 내용 구성이 조금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철저하게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제공해야만 여러분께서 정리하기 편하시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재 집필 순서에 따라 강의가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할 때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그죠? 네, 이 사회복지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다른 과목에서도 상당히 많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든 행정이든 법제든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행정, 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사회복지에 관한 개념을 전통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를 한 번 더 내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윌렌스키 러보의 우리 이분 모형에 따라 설명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사회복지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를 자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 하나는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교재를 살펴보시면, 자, 자녀적 개념 먼저 보시면요, 가족과 시장과 같은 제도가 인간의 욕구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 시장이나 가족 제도를 통해서 사회 문제, 욕구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복지를 자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시면, 자, 시장이나 가족 등이 사회 문제나 또는 개인의 욕구 결핍을 해결하지 못할 때 1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사회 문제나 개인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이 낙오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다라고 파악하는 입장이 복지를 자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복지를 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각종 사회 문제나 욕구 문제는 욕구 결핍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시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복지라는 것은 가족과 시장 제도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도나 시장 제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최일선에 서서 인간의 욕구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앞장서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제도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복지를 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적 복지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자가, 복지 대상자가 시장이나 가족 제도로 자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일부 계층이고요. 일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즉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복지를 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사회 문제와 욕구 문제를 스스로 개인과 가족과 민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이 빈곤의 책임은 1차적으로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시장과 가족, 즉 개인 스스로 해결한다.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빈곤이나 사회 문제나 욕구 결핍의 해결 책임은 국가가 진다. 어차피 이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국민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 구조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복지를 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